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피의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9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집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공범 아니에요. 네? 공범 아니에요. 그것이 듣고 싶다. 네, 우리 사회의 떠들썩한 사건 사고를 낱낱이 분석하는 그것이 듣고 싶다 시간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요. 지난 14일에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자기한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피의자 김성수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국민청원에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도입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인 100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경찰의 초동대처 논란부터 심신미약 감형 논란까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배상훈 프로파일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피의자 김성수가 공주치료감호소로 이감이 될 때 이제 기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물어봤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도 했고, 동생은 공범 아니냐 그랬더니 동생은 공범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니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좀 거북스러운 그런 목소리였는데, 어때 두 분 느끼는 건 어떠셨어요? 우선 이 교수님부터. 글쎄 일단은 굉장히 좀 유창성이 떨어지는 사람 같다. 표현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눌한 발음과 네. 어미의 선택이 좀 부적절했다. 저 상황에서 유창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도 일단 직선적으로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일반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한다도 아니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어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 좀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취약성이 틀림없이 있어 보이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표정도 없고 반응도 없고, 심지어 당황하는 언론 이 프레시를 보고 당황하지도 않고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좀 넋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수동적이고 조용하고 목소리도 아주 그냥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인데, 다만 분명하게 얘기한 건 뭐냐면 동생이 공범이 아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직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나머지는 진정성이 좀 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진짜 무슨 죄의식이나 또는 반성의 감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죄값을 받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그냥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코멘터리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약간 유체이탈식. 네, 그렇습니다. 배 교수님.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질문을 그대로 따라해서 그걸 바꾸는 방식이 이 사람의 질문이 질문을 하면 그대로 다시 그냥 그 질문을 카피해서 대답하는 방식. 예, 그런 방식을 독특한 방식인데, 질문이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생은 그때 뭐 했어요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동생이 공범이 아니다라고 하면 동생이 공범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당연히 할 거예요. 이건 사건 기자들한테 맨날 가르치는 건데. 그렇죠. 이건 기자들도 그렇지만 저희 프로파일러들한테도 거의 매일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특정한 부분에 인식될 수 있는 걸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때는 답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동생이 뭐 한 거를 알려달라는 거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게 이 사람은 감각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방식으로 동생 그때 뭐 했어요? 라고 물었으면 그때 답이 전혀 다른 게 나왔을 겁니다. 이게 이 부분 자체가 달라진 거고, 글쎄요,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특정한
분노 성향이 있느냐라기보다는 저는 뭐 이 사람의 루틴 성향분, 루틴이라는 게 이제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자리에 특정한 행위를 해야지 되는 강박증이 분명히 존재한다. 네. 그것이 분명히 이 사람의 지금 행위에 대한 설명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이 동창들, 이 피해자 김성주수의 동창들 인터뷰가 많이 실렸는데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약간 저는 그 기시감이 있는 게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잔혹한 살인범들 같은 경우에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뭐 시화호에서 뭐 잔혹하게 살해했던 조모 씨 같은 경우도 똑같은 평가였습니다. 우리가 풍선이 터질 때랑 똑같습니다. 분노를 쟁여두고 있는 사람은 순간적인 폭발성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내성적이고 그 어떤 스트레스의 해소 방식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그런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수동 공격적인 성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수동 공격적인. 네, 뭐 일단은 일상적으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네. 한번 터지면 돌이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력이 떨어진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면서 보통 이런 종류의 이제 뭐 정서는 평상시에 잘 표현을 안 하는데 한번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이제 그 증세, 뭐 성격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사실은 정신질환하고 꽤 유관한 특징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뭐 조현병 초기 증세에서 무감동증이라는 증세가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서가 메말라지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일반인들 같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도 뭐 만성 우울증으로 약물을 장기 복용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는데 네. 완전히 그런 특징하고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게 형사 책임의 조각 사유가 되느냐 이건 딴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신감정을 보낼 만한 이유는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들죠. 이 기수동적 공격성이 이 디퍼스네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그냥 속된 말로 눈이 뒤집힌다는 겁니다. 자기의 폭력성의 한계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이 수동정서가 한번 뭔가시 터져버리면 그 폭력의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 이번 경우에도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그 진료를 했던 의사가 분노할 정도로 잔혹한 그렇죠. 그 살인을 했던 것도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버킬하고 블런트 트라우마 두 가지 다 동시에 나타나는 거는 흔히 말하는 필요 이상보다 몇 배가 되는 공격성과 그리고 특정한 부위에 그 집착한 형태의 공격성 이것을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그렇죠. 왜? 그러니까 일단 한번 화가 나서 찌르는 순간부터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네. 거기 1,000원. 보면 네 1,000원을 환불을 못 받아가지고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었다. 예. 그리고는 이제 뭐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았다. 나만 바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범행의 동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피해의식이 정말 뼈저리게 존재하는 거고 이 피해의식을 건지기만 하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시한폭탄 같은 거죠. 이 사람이 상해 전과가 3번이나 있는 네. 것도 지금 완전히 무관하진 않아요. 이런 특성하고. 그런데 또 앞으로도 지금 이런 특성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뭐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관대하게 처분해서 돌려보내고 해서 결국은 인명피해가 날 때까지 내버려두는 게 옳은 형사 정책이냐 하는 데까지 의문이 지금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네. 기본적으로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예, 그 자기 공간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예. 그 극단적 분노가 나타납니다. 지금 그 자리에 꼭 앉아야 되는 사람. 이 자리는 내가 꼭 여기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걸 누군가 방해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방해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자기를 침해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공격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그 아르바이트생이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했고 1,000원 환불을 못 받아서 화가 나서 죽였다고는 하지만
그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내 어깨를 부딪혔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영역과 자기가 누려야 할 것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무시한다고 느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일방적 감정이라 가지고 보통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피해 망상, 피해 의식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인명 피해가 나지 않는 경미한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는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보통 뭐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폭력 상습성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엄중하게 개입을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죠. 이게 우리의 법 체계가 이런 폭력적 상해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의하면 빼주고 상해도 뭐 돈 물어주면 말고 공탁하면 빼주는 형태가 되는데 그 폭력과 상해성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걸 찾아서 그 사람에 대한 이 폭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체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법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극단적인 폭력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낼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 미흡한 게 대단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저런 궁금증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아까 피해의식이라고 또는 피해 망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 그런 그 상상 속의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건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해를 가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 자체가 요즘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누구는 갑이고 누구는 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런 사회적인 그 피해의식, 짜증 이런 데서 비롯된 그 일종의 사회에 대한 보복 범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일반화를 하잖아요. 뭐 누구라도 이제 을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실은 사회적 비교를 통해 가지고 피해 의식을 쉽게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실은 엄벌이 불가능하죠.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거의 정신질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 정신질환의 기인에서 피해 망상 그리고는 이제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뭐 어떤 폭력 성향 이런 성향을 모두 조합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만약에 피해의식 때문이다 그럼 범죄자 모두가 뭐 비슷한 재범률을 보여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심신미약에 기인해가지고 타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범률이 거의 한 50%가 넘거든요. 60%가 넘어요 사실은. 그럼 굉장히 다른 경우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에게 모두 지금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들 중에 구범 이상인 사람들이 25%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성향 자체가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구범이면은 그냥 사건 일으키고 붙잡아서 조사받다가 놔주면은 또 일으키고 그렇죠. 반복하는 이 사람도 지금 29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전과만 3번이 상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과가 안 된 뭐 수사 과정 중에 이제 뭐 합의가 됐거나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상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조차 이 사람의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출동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도 되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좀 하나 봐야 될 것은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타인의 탓을 하는 사람들의 습관적 범죄사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사회 탓하고 타인 탓하는 경우가 이런 범죄자의 특징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이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 탓이라고 일종의 그 떠넘기기를 하는 형태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출동하는 경찰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에 피해자 신원이 파악이 되면은 현장에서 전과 여부라든지 이런 건 알 수는 있죠. 아니요, 없습니다. 무전으로 물어보면 안 되나요? 없습니다. 컴퓨터를 쳐보거나? 지금 과거에는 이제 단말기 형태가 있어가지고 뭐 현장에 나가가지고 출동한 다음에 만약에 말썽을 일으키면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전과조회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남용된 사례들도 있고 인권 침해적인 논쟁이 있어서 현재는 지금 사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렇죠. 지금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뭔가 뭐 죽이겠다고 막 위협을 하고 이러니까 112에다 전화를 해서 결국 지구대가 출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나가서 보면 뭔가 얼토당토 안 한 1,000원 환불 안 해준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화해만 시키고 돌아갈 일이 아니고 얘가 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한 요구를 지금 계속하면서 위협을 했었나. 목격자들도 있고 그 당시에 주변에 물어보면 금방 뭐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상해 전과 3범이다라고만 알았으면은 그냥 잘해보세요 하고 돌아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 상황이 불신검문 상황, 예. 강제 조치 상황입니다. 뭐냐면은 당신 이거 좀 내 보십시오. 그럼 또 뭐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 휴대용 지문 조회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거 자체를 찍게 하는 게 강제 조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경찰관이 어떤 지금 임박한 상황 상해가 아닌 상태에서 검사나 판사의 어떤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네. 논란이 있는 거죠. 그건 네. 이제 인권 침해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휴대용 오피스기가 못 쓰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일할 때 그것이 창고에 쌓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분의 잠깐만 손 좀 봐주십시오. 라고 손에 십지 지문을 확인해 갖고 이제 번호로 이렇게 편법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과 조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약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조금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상황에서 특정한 형태의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 조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그건 강제 수사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강제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권한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이게 사실 지역경찰 제가 이제 지역경찰 평가위원도 했었는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입니다.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예. 뭐 미국 스릴러 뭐 범죄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경찰이 딱 얼굴만 보고서도 얼굴을 딱 인식을 해서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막 전과 무슨 뭐 모든 개인정보 쫙 나오던데. 얼굴, 가족이 누구고. 그건 약간 픽션인 것 같고요. 일단 단말기를 다 갖고 다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나 이런 거 넣으면 예. 금방 전관이 뭐니 전부 다 열람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치하기가 굉장히 용이한데 예.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걸 사용을 못 한다니 지금 이제 사실은 얼굴을 공개했잖아요. 예. 얼굴 공개도 범죄자의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를 쓸데없는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하면서 네. 전과 같이 유용한 어떤 치안에 꼭 필요한 정보는 경찰들은 그러네. 공유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도대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예전에는 개선하는 게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바디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예. 경찰에 바디캠을 해갖고 그걸 비추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뭔가를 정보를 얻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인권 침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논란이 됐었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인권에 민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됐었고 인권에 민감했으면 조금 아까 얘기한 백화점 직원들 인권이나 좀 신경 그렇죠. 써주지. 어쨌든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굉장히 논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찰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 예. 지금 이 상황도 그럼 코드 2로 출동을 했는데 왜 코드 1으로 현장 대원들이 상황을 못 시키느냐? 왜냐하면 코드 2로 이미 발령이 된 상태라고 하면 다음 상황에 대한 출동이 예정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인력 자원이 다른 쪽으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집중돼 거죠.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코드 1과 2는 분리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예. 2로 출동했으면 2로 끝내야 되는 것이 관례적 상황이라고 보면 여기서 그 문제가 왜 30분 내에 다른 데로 갔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이 들어가신 분이 안타깝다. 근데 이거를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게 바꿔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좀 알겠습니다. 참 그건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동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교수님 보시기엔. 지금 이제 동생에 대한 제가 쓸데없는 의심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아니요, 저도 뭐 그럴 생각 전혀 없지만 예, 예. 지금 조사가 좀 덜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CCTV가 어떤 언론사에서 오픈이 되다 보니까 예. 사실은 동생의 자세가 좀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예.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지점에서 물론 뭐 당사자는 정신감정 같더라도 동생이 왜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배회했는지 형이 돌아올 예. 때까지 그 부분들 지금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하는 거죠. 네. 저는 현장 재구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옷에 그 칼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폭행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폭행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시 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은 거기에 빈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누군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장면만 보고 찌를 때
동생이 없었다라고만 가지고 동생이 아무런 역할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고 그쵸. 좀 정확하게 재구성을 해보면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찰은 당연히 수사 대상에 올려놨겠죠. 동생을 예. 네, 뭐 그랬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직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참고인으로라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지 않겠나 싶은데 김성수는 이제 그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는다는데 네, 네. 뭐 그렇게 한 달이나 필요한가요? 한 달이나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심신미약 주장하고 형사 책임 조각해 달라 뭐 이런 사람일수록 증상을 이제 과잉 보고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관 앞에서 또 정신과 전문의 앞에서 자기가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네. 사실은 그런지 안 그런지 본인의 진술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24시간 관찰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신감정의 가장 중대한 부분은 물론 정신의학적인 면담을 하고 심리평가도 다 하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사병일 경우에 꾀병을 피는 네네. 경우에 사실 그걸 감별을 해내야 되는데 뭐 만약에 증상이 진짜 있으면 뭐 평상시에도 의사 없을 때도 병실에서도 증상 호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관찰하도록 되어 있어서 적어도 2주 뭐 일반적으로는 한 달 뭐 길게는 3달 이렇게 감정 촉탁을 보통 하죠. 보통 한 열흘 정도면은 아무리 속일 수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정신 멀쩡한데 정신병인 것처럼 속이는. 예. 최대로 한 열흘까지 버텨본 사람을 봤는데 그 이상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반복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예. 프로파일러는 사실 그걸 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열흘 동안 누가 오래 버티느냐를 봤는데 열흘 정도가 제 기준 제가 봤을 땐 경험상 그렇고 그래서 맥시멈으로 2주 그리고 한 달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검사도 합니다. 그러면 뇌영상도 찍고 상담도 하지만 그래서 보고서 쓰는 기간까지 한 달 정도. 예. 그렇군요. 하긴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속일 수 있으면 뭐 누가 못 속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그것이 듣고 싶다. 배상원 프로파일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